네, 트럼프 등장 이후 관세와 중동 리스크까지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깊게 진단하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점검하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예고하면서 이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줄 몰랐던 거죠. 미중 간의 이런 긴장이나 관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 경로를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이 새벽 2시 일요일 날이었죠. 미드나잇 햄머, 그러니까 한밤의 망치 작전을 펼쳤는데요. 포르도를 비롯해서 나한즈, 그리고 에스판 세 곳의 핵시설과 관련된 폭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르도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에 위치해 있고요. 또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망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가 필요했었던 모양입니다.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70m 이상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 소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환풍 시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핵시설이 사실상 불능화해야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나탄즈라든지 에스파한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이 명중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 발을 담근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공권을 먼저 확보하고 핵시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여기와 관련해서 숟가락만 얹으면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계속 공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 속삭인 게 아무래도 결정적인 미국의 참전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때리면서 이전에 환풍구를 내려고 있었던 자리를 지금 없어졌답니다. 그죠? 그 자리 대단합니다. 작전이. 그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게 거기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이 이라크 정권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란에 이제 개입을 한 상황인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법 위반제 얘기를 하면서 반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인이나 혹은 뭐 미국의 군사 시설 이런 거를 타격할 가능성도 없진 않죠? 네, 있습니다. 네. 신성 국가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을 커다란 사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불러왔는데요. 네. 이번 공격에 두 손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간다든지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임 체인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현재 이란 내에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 불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탄약 재고는 현재 6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적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전 협상을 대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또 유조선에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길의 부설로 맞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장기전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에 나서가지고 이란을 체제를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중동 지역의 그 치안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유 공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할 때 이라크 같은 경우는 개전 전에 하루에 248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전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란도 이런 사태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결국 지금 핵심은 유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유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이냐. 이거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 석유 생산이나 공급의 구조들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70대에서 굉장히 안정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그 의존대로 확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2022년 2월 달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날 국제 유가는 지금과 같은 $75였습니다.
하지만 2주 뒤에 3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6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원유와 관련된 것은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정질 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를 서방 국가들이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60km 정도 되고요. 또 가장 좁은 지역 해역의 폭은 33km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 봉쇄가 일어나 기뢰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매일 110척에 달하는 배들이 운항이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운항되는 배 중에 절반이 석유와 관련된 그 배들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 전 세계 원유의 20% 공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각국의 수출 감소, 여기에 물가 상승 압력까지 받으면서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유가 동향하고 점도표를 보여드린 것들은 그런 유가나 물가의 움직임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걸로 보이고요. 특별히 우리 경제는 이 에너지 유가에 대해 취약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성장률이 좀 낮은 상황에서 유가 불안이 우리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가 71%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그 현상 유지 정책은 아마 확률상으로는 5%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75달러 수준에서 이제 안정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1년 뒤에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15% 정도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가장 많은 확률은 제한적인 대립 상태가 계속이 되면 국제유가는 87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1년 뒤에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0.27%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각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진다면 아무래도 1년 뒤에 우리 성장률은 0.6%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유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당장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소비 쿠폰이 발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유류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석유와 관련된 제품들의 비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가장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관련된 얘기, 유가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 흐름들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걸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미국 자산에 대한 우려들, 미국에서 이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좀 추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좋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이 투자 수익이 제로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죠.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섹션 899처럼 조세와 관련해서 불공정하고 미국이 인정하면은 조세 회피 지역에서 들어오는 펀드나 비과세 해외 정부가 보유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최대 20% 정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는 미국에 과연 경기 수축 국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채권, 주식 그리고 달러 약세가 되는 트리플 약세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년간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미국은 역시 강하다. 미국 예의주의가 강했었는데 이제 이런 미국의 예의주의가 후퇴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도 큰 자금 흐름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글로벌 자금 흐름들, 트렌드들이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어쨌든 돈이 좀 움직이고 나오고 있다는데 그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2000년 이후에 미국의 그 투자 자금 흐름들을 보면요. 네. 미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국면에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2%밖에
그 투자 수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탈 국면에서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 중에 유럽에 투자한 자금들은 평균적으로 30% 수익을 줬고요. 일본은 16%, 그리고 신흥국은 35%, 금은 20%, 아주 놀라울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좋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주식에서 이탈하는 국면에서는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 그리고 국가, 그리고 주요 분산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 유력한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정책을 마무리하고 달러 약세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 위에 소위 말해서 글로벌 노스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남반부에 위치하는 이들 국가들이라든지 금에 눈을 돌리는 국제 투자가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초반에 이제 유럽, 중국으로도 좀 가고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머징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그 개념은 뭡니까? 네. 네, 지금 현재 그 월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이제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선진국 증시, 신흥국 증시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노스, 그러니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북방부 중에서도 자유무역의 수혜를 받는 이런 그 펀드들보다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 나라는 미래 성장 잠재력도 높고요. 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그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MSCI 글로벌 사우스 셀렉트 인덱스라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자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소위 말해서 남쪽에 위치한 이런 자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31개국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 하락 위험이 높은 중국은 제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제 선진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증시의 상관관계가 낮은 쪽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들, 특히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빠르게 같이 동조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제 지역별, 상품별로 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섹터로 보면 뭐 단연 이제 AI 쪽으로 돈이 여전히 많이 갈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가 좀 좋아져야 우리 시장도 살아날 텐데. 반도체도 기대감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보면 저점에서 꽤 올라온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좀 기대해도 됩니까? 네,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주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4월 달까지 무려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5월 달 들어와서 바닥에서 3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주가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 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12개월 예상 EPS가 계속 확대 추세가 있고요. 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의 그 PR을 보면은 상대적인 고평가 부분도 해소가 됐습니다. 여전히 AI와 관련된 수요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추세를 다시 실리콘 그 거대 사이클로 타기에는 여전히 세계 경기 수축 국면에 있다는 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관세 얘기로 좀 질문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가 이제 시행된 지 4월에 했으니까 그죠? 7월이고 지금 7월까지 유예를 하는 상황이라 긴장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타결된 데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일본, 다른 뭐 인도 이런 데도 진척이 총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변수들 포인트는요? 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7%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EU라든지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에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률이 플러스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탈된 생산 그 거점들이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회귀하면서 조선이나 철도, 전자기기 그리고 이런 쪽에 생산 유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세계 밸류 체인들 같은 경우가 고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상품 수요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가치와 관련된 상품의 네. 부가치를 높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못 가고 막혀 있는 이유는 삼성생명법 때문이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영향이 없진 않는 거죠. 이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삼성그룹의 지배권력 관련된 얘기, 삼성생명,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들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